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이승우 장학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바다에서 길 찾기입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길을 찾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나호라는 세 척의 배로 이루어진 함대를 지휘해서 대서양을 건넜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이 그림은 콜럼버스의 함대가 출항하는 모습을 화가가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이 아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시아와 무역할 수 있는 항로를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죠. 콜럼버스는 경쟁 국가인 에스파냐의 왕과 여왕에게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도 아시아에 갈 수 있다고 설득해서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콜럼버스는 73일 걸린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넜고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콜럼버스는 그 후에도 아메리카를 몇 차례 더 탐험했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생각할 때 오늘날은 콜럼버스의 업적을 옛날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창의력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그 이후 몇 세기에 걸쳐 대발견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대발견의 시대의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도 낭만적인 생각이 들고 가슴이 뜁니다. 당시 탐험가들은 몇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기도 했는데요. 바다 위엔 아무런 표지도 없죠. 도대체 탐험가들은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대관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에 내려준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걷는 길을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표지가 떠오를 거예요. 큰 가로수가 있는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빵집이 나오면 왼쪽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표지가 하나도 없다면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표지가 없을 때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으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몸이 약해서 자주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는 일 없이 천장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천장을 보는데 파리 한 마리가 천장에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데카르트는 문득 아무런 표지도 없는 하얀 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파리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두 수직선이 만나는 점은 원점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수직선은 X축이라고 하고 다른 수직선은 Y축이라고 합시다. 두 수직선 위에 같은 간격으로 표시하고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숫자를 적어 나갑니다. 한쪽 방향은 플러스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면 임의의 한 점의 위치를 A,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직교 좌표계는 영어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뜻입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 얘기를 그대로 믿을지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겠죠. 어쨌든 데카르트는 직교 좌표계를 발명했습니다.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 위에는 X축, Y축 같은 게 그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대신 위도와 경도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는 위도와 경도가 그려져 있죠. 그렇죠? 가로선들이 위도인데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적도는 위도가 0도고 북극은 북이 90도, 남극은 남이 90도죠. 지도에서 세로선들은 경도입니다.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역시 각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 경도 0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위도는 북위 37.5도, 경도는 동경 127도죠. 지구 위에 있는 어떠한 지점도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표지도 없는 태평양 한복판 같은 곳도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괜찮은 생각은 누가 제일 처음 했을까요? 이분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았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입니다. 과학 시간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사람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지구 위에 있는 임의의 지점을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방법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렸다고 알려진 세계 지도를 19세기에 재구성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져 있던 세계 전체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죠. 지도 위에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죠. 위도와 경도를 알면 지구 표면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항해가들이 망망대해 위에서 자신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육분이라고 합니다. 육분이는 원을 6등분한 모양이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도구에는 작은 망원경과 여러 개의 거울, 그리고 마이크로미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별이나 태양의 고도, 천체들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날 항해가들은 육분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GPS와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5년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육분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다시 가르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적국이 GPS를 해킹이라도 하게 되면 바다 위에서 최신형 군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분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육분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육분위 사용법도 배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신의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숫자를 알아야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둘레를 360도라고 하고 지구의 자전주기를 24시간이라고 할 때 지구는 1시간에 15도만큼 자전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360도로 나누면 1도에 약 111km 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도를 어떻게 찾는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도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거나 태양의 남중 고도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밤에 북쪽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보일 겁니다.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법도 과학 시간에 배우죠. 이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면 북극성의 고도가 바로 자신의 위도가 됩니다. 사실 북극성도 1도 정도 움직이기는 합니다. 정확히는 북극성이 아니라 천구의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낮에는요, 태양의 남중 고도를 측정해서 자신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태양은 뜨고 지기 때문에 가장 높이 떠 있는 고도인 남중 고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90도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를 빼고 다시 태양의 저기를 더하면 관측자의 위도가 됩니다. 태양의 저기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관측한 날의 태양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태양의 저기는 역사라는 책에 오늘 날짜를 찾으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도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경도는 훨씬 어렵습니다. 경도는 어떤 지점의 경도와 내가 있는 지점의 경도, 이 두 개의 경도의 차이를 구해서 계산합니다. 내가 경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점, 말하자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출항한 항구의 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지점의 시각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경도가 다르면 같은 시각일 때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시각이 다릅니다. 두 지점의 시각의 차이에 15를 곱하면 그 값에 출발 지점의 경도를 더하면 관측자, 즉 나의 경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도가 0도인 런던이 지금 0시인데 관측자의 현지 시각이 9시라면 런던과 관측자의 경도 차이는 9 곱하기 15에서 135도가 나는 거죠. 관측자의 현지 시각은 태양의 위치를 측정하면 해시계 같은 걸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출발한 항구가 현재 몇 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화해서 지금 거기 몇 시예요? 이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출발할 때 시계를 하나 더 준비해서 항해하는 동안 시계를 새로 맞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계는 계속해서 출발지의 시각을 가리키고 있겠죠. 문제는 그 당시의 시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동안 온도가 변하죠. 기압이 변하죠. 습도가 변하죠. 바다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심지어 지구의 중력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위도 지방은 중력이 약하고요. 고위도 지방은 중력이 커요. 게다가 지구 자기장도 변하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시계가 잘 작동하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707년 10월, 당시 유럽은 에스파니아 왕위계승 전쟁 중이었는데요. 클로디슬리 셔블경이 지휘하는 함대가 포츠모스 항으로 귀향하는 중이었습니다. 10월 말에 북대서양은 날씨가 무척 나빴고 며칠 동안 천체 관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함대는 오직 추측만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셔블경은 자신의 함대가 예상보다 훨씬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함대는 실리 제도의 암초에 집단으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21척의 함선 중 기하민 어소시에이션호를 포함해서 4척의 군함이 침몰했고 거의 2,0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실리 제도 침몰 사건은 당시 흔했던 사고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 특히 경도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대영 제국은 제국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죠. 1714년 영국 의회는 경도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0.5도 이내의 오차, 거리로는 60km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의 오차로 정확하게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2만 파운드면요, 지금 돈으로 거의 20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이건 당시 거의 왕의 몸값에 맞먹는 그런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만큼 경도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경도 오차 0.5도면요, 우리나라 위도에서는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물론 바다 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이 정도 오차라도 알아내면 200억 원을 준다는 거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겠죠. 당시에 시계의 정확성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천체 관측에 집중했습니다. 달이 특정한 별 앞을 지나가는 걸 관측한다거나 아니면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관측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었죠. 그러던 중 영국의 시계 제작자 존 해리슨이라는 분이 바다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온도와 기압과 습도와 흔들림과 중력의 변화에도 계속 일정하게 작동하는 믿을만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해리슨은 완벽주의자이기도 했어요.
해리스는 경도법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시계를 만들어냈지만 그때마다 더 완벽한 시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30년이나 지나서 1761년 해상시계 H4를 만들어냅니다. H4는 해리슨이 만든 네 번째 시계라는 뜻인데요. 이 시계는 1762년 북대서양을 왕복하는 시험 항해에서 81일 동안 시간 차이가 5초에 불과했습니다. 거리로 오차는 18km가 안 되었습니다. 경도법이 내놓은 조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죠. 당연히 바로 상금이 지급되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계의 성능이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여러 번 다시 시험할 것을 요구했고요. 똑같은 시계를 또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시계 제작 비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죠. 결국 1773년 국왕 조지 3세가 개입하여 해리슨은 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발명한 해상시계를 크로노미터라고 하는데 크로노미터는 온도 변화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한 휴대용 태엽시계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항해가들은 20세기에도 계속 육분위와 크로노미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아까 말했듯이 GPS를 사용합니다. GPS는 전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24개의 인공위성들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전파를 수신해서 관측자와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인공위성들은 끊임없이 지구주를 돌고 있지만 그림과 같이 지구 표면의 아무 지점이라도 늘 몇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관측자의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최소한 4개의 인공위성이 있으면 지구 표면에서 자신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너무너무 실용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민간에도 개방되었고 지금은 배뿐 아니라 비행기, 자동차, 심지어 오늘날은 드론에도 장착하고 있죠. GPS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북두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GPS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의 항해가들이 별을 관측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만든 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고 상업적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항해가들이 육분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냈던 그 방법의 머나먼 후배인 셈입니다. GPS를 사용해서 내가 지도 위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 찾을 때는 바다 위에서 육분위를 들고 별을 관측했던 항해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바다에서 길찾기라는 주제로 그 역사와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도 바다에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